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암 치료 후 직장 복귀. 국가 암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암 진단 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편견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서 일을 쉬어야 할지, 계속해도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상의할 사람도 없고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도 몰라서 막막해하다가 충동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암 치료 후 직장이나 일터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암 환자와 가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에서 제작했습니다. 1. 직장에 복귀해도 되나요? 암 환자에게 직장 복귀란 암 진단 전에 누렸던 삶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기회를 뜻합니다. 직장 복귀는 몸으로 느끼는 피로감에도 적응하고 자존감도 높여주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암을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며 자아 실현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복귀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먼저 직장에 복귀했던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 진단 전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위축됩니다. 가족도 직장 동료도 나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암 치료 후에 기억력도 나빠지고 일 처리 능력도 떨어진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마음이 약해졌는지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워요. 직장에 괜히 돌아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준비해야 했는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직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렵게 복귀한 뒤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복귀를 해야 할지를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에 복귀해도 되는지를 묻는다면 네, 복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치료 후에 생긴 후유증에 따라 또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재발이 두려워서 직장 복귀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복귀가 암 재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직장 복귀 때문에 암 재발률이 높아진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2. 직장 복귀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직장 복귀의 적절한 시점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치료 중이라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휴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는 언제 복귀했다더라 하는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직장에서 하게 될 업무의 물리적, 정신적 강도, 그리고 치료 일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직장 복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복귀 초기에는 윗사람이나 동료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은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어려워한다면 안 되겠죠. 따라서 복귀 전에 나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나는 업무를 어느 정도나 감당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해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좀 더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직장 복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하나, 복귀 전에도 직장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암 치료를 받느라 몸과 마음이 힘들다 보니 직장 복귀에 대해서는 걱정만 앞설 뿐 깊이 생각할 여유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복귀할 날이 다가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지요. 치료에 집중하다 보면 직장 사람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가볍게 안부를 물어보고 직장 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복귀에는 무엇보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이 직장에 복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고용주나 직장 상사와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동료들과도 점심이나 커피를 같이 하고 휴일 모임이나 행사에도 참여해보고 직장 업무와 연관된 잡지를 구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직장 복귀 절차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 내 몸 상태로 할 수 있는 활동 찾아보기. 암 치료 후 병의 진행 상태나 후유증의 정도, 업무 종류 등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지 기능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활동 시간과 피로 수준을 기록해 보면 현재 자신의 체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준은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기록해 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밥을 먹고 낮잠을 자는 것 등 하루 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활동을 시간대별로 적어봅니다. 어떤 활동인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그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체력을 썼는지도 낮음에서부터 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나누어 표시해보면 나에게 활력을 주는 활동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활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체력이 부족할 때는 일의 양과 강도를 줄이고 반대로 숫자에 집중해야 한다거나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작업처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은 몸 상태가 좋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내가 하는 일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해보세요. 복귀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복귀 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의 몸이 직장에 복귀한 뒤 주어지는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는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재활의학과 진료를 통해 체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셋, 나의 업무 분석하기. 직장을 새로 구한다거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할 때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어느 환자의 업무는 쉬는 시간도 없이 종일 계산대에 서서 많은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자신이 잘하는 일과 앞으로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적어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을 정리해보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고용주나 직장 상사, 동료들과 업무 협의를 할 때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업무 이해하기, 업무 성격 이해하기, 업무 검토하고 요약하기 등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업무 이해하기.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하는 일을 표로 정리해 보세요. 먼저 자신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손님에게 음식 내가기, 청소와 테이블 정리, 일 매출 정리 등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자신의 직위에 따르는 모든 의무와 책임, 각각의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따져보고 적으면 됩니다. 보통 직장에는 각각의 업무 범위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직무기술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요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시간 측정하기. 적어놓은 각각의 일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재어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근무 시간의 30%를 테이블 닦는 데 보낼 수도 있습니다. 2. 필수적인 업무와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 확인하기. 내가 적어놓은 업무 중 결정적으로 필수적인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선택해 봅니다. 필수적이면 예를 적고 필수적이지 않으면 아니오를 적습니다. 필수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나의 업무는 전문적인가? 이 업무를 하면 나의 직위가 유지되는가? 이 업무가 없다면 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인가? 같은 부서 동료의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고용주는 이 업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등입니다. 모든 업무가 중요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를 확인해 두면 고용주에게 업무 변경을 요청할 때 설득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순위 정하기. 나열해 놓은 직무가 필수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따져보고 업무 순위를 매겨봅니다. 2단계 업무의 성격 이해하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신체 조건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체력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강도의 신체적 활동이 필요한 일인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음식을 나르거나 정리하는 가벼운 신체 활동인지, 아니면 가판을 수선하거나 도로를 정비하고 중장비를 다루는 일처럼 많은 신체 활동이 필요한 일인지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듣기, 보기, 말하기, 만지기, 맛보기, 서 있기, 앉아 있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구체적인 신체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정서적 활동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느낌을 표현하는 예술적인 활동인지, 단순 반복적인 작업인지, 따로 떨어져서 혼자 하는 일인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인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인지,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일인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자주 바뀌는 일인지,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인지적 업무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면 시간에 쫓기는 일인지, 복합적 업무인지, 밤에 해야 하는 일인지, 책임이나 의무가 무거운지, 감정적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지, 언어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기술이 뛰어나야 하는지, 컴퓨터 작업인지, 숫자에 관한 기술이 필요한지 등을 자세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에는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나 진동,
날씨나 기류 또는 습도, 위험한 기계나 장비, 방사선이나 먼지, 악취, 질병, 독성 물질이나 화학 물질, 마약이나 의약품, 전기적 위험이나 폭발 등에 노출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복귀 이전과 근무 조건이 달라졌거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다면 자신이 하게 될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직접 분석하기 어렵다면 가족, 친구, 건강관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업무 검토하고 요약하기. 앞에서 알아본 업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직업명은 무엇이고 직속 상사는 누구이며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며 정규직인지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인지 시간대별 업무 일정표가 정해져 있는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은 있는지 등을 적어둡니다. 그런 다음 앞서 파악해둔 업무 분석 사항을 적용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고 직장 복귀에 방해가 되는 것과 미리 상의해야 할 것들을 적어봅니다. 이처럼 직장에 복귀한 뒤 해야 할 업무를 검토해 표로 요약해보면 업무 복귀 전후에 무엇을 어떻게 의논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넷. 직장 복귀 가능성 타진하기. 직장 복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직장 복귀를 준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자신의 능력과 맞닥뜨린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상근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주어진 업무를 정확하게 다시 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복직 담당자에게 지금까지 비슷한 복귀 사례가 있는지, 성공적인 복직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문의하세요. 복직안을 서면으로 준비해서 고용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업무를 임시로 또는 영구히 조정할 수 있는지, 업무 중 일부를 재할당해도 되는지, 같은 직장에서 다른 업무로 바꿀 수 있는지,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마다 복귀 방법도 다르고 개인의 상황도 다 달라서 성공적인 복직을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복직안을 준비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업무 환경을 조정하기. 어쩌면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업무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 후 장애가 생긴 사람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은 암을 장애로 분류하지 않지만 질병이나 치료 후유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장애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계획을 수정하거나 신체 조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로 재배치받는다거나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 등입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수술 후 수술한 쪽 팔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기 위치를 반대쪽으로 옮기고 키보드 위치를 바꾸고 보호대를 착용하게 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업무 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과 치료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과 회복 상태가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림프 부종 예방을 위한 지침처럼 담당 의료진이나 건강관리 전문가가 제시한 명확한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시면 좋습니다. 피로나 통증, 인지 문제로 업무에 불편함이 있다면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면서 꾸준히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니면 알 수 없어서 내가 힘든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남들이 알아서 나를 이해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료들이 내 상황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기 힘든 일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다시 한번 침착하게 나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동료가 여러분에게 억울함을 느끼거나 여러분이 동료에게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동료가 여러분이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의 업무를 대신했거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배려하느라 자신의 업무를 바꿔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관리자나 동료, 팀원들에게 그동안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베풀어주는 배려와 협력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하세요. 또한 법적으로도 필요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의 하나로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 아프지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임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많은 환자가 암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에서 차별받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관한 총칙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나이,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해나갈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나이, 신체 조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이런 차별을 당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의 병력과 관련해서는 회사 차원의 복리후생이나 배려 차원으로 관리되는 것이 관리입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의 복리후생 제도에 명시된 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을 때는 노동부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시정조치나 법적 조치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나에게 맞는 운동 시작하기.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일을 병행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어떤 운동을 얼마나, 어떤 강도로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운동 계획과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기별, 단계별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운동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치료 단계와 치료 후유증,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점점 더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점차 운동 시간을 늘려가세요. 치료를 마치고 처음 4주에서 6주까지는 일주일에 3회,
자신의 최고 운동 능력의 40에서 50% 정도의 강도로 하루 10분에서 15분가량 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 저충격 운동이 적당하며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후부터는 서서히 운동 시간을 45분까지 늘려보세요. 치료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최대 운동 능력의 85%까지 강도를 높이고 2, 3주 간격으로 15분씩 운동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렇게 6개월 동안 계속하고 그 이후에도 심장과 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려면 운동의 종류와 강도, 목표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지 림프 부종을 예방해야 하는 사람일 경우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걷는 등의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체 위주의 운동과 스트레칭이 더 좋습니다. 알맞은 운동을 선택했다면 가장 알맞은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을 찾아 꾸준히 운동하세요. 개인마다 체력이 다른 것처럼 저마다 할 수 있는 운동 수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 전절제술을 한 사람이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관절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면 누워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체력이 좋은 상태라면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와 같은 중강도의 운동을 매주 2, 3회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걷기는 스스로 강도 조절을 하기가 쉽고 안전해서 암 환자에게는 많이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4. 일상활동을 통해 운동 효과를 얻으세요. 평상시 활동량을 늘리면 열량 소모를 높일 수 있어 따로 운동하지 않더라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려보세요. 예를 들면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앞에 내려서 걷는다거나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고 차로 출근한다면 되도록 먼 자리에 주차하세요. 또 회사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아래층이나 위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계속 앉아서 일한다면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서 활동량을 늘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7.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 흔히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많이 먹는 것과 균형 잡힌 식사는 다릅니다. 일상생활에 맞는 열량과 건강에 유익한 식품 위주로 매일 골고루 적당량을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나에게 적당한 체중을 알아보고 적합한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알아야 하고 나에게 맞는 식사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중요한 열량원의 하나여서 반드시 먹어야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체지방이 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때는 꼭 식이섬유소도 함께 섭취하세요. 흰 빵이나 흰 떡보다는 통밀이나 잡곡이 들어간 빵을 고르세요. 설탕, 물엿, 꿀 등은 조리할 때만 조금씩 사용하고 면 요리를 먹을 때는 채소나 단백질도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선한 채소 섭취는 늘리고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당질이 많고 열량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한 끼에 2접시 이상 먹는 것이 좋고 과일은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3.
동물성 지방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암을 일으키거나 재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류는 기름이 적은 부위를 골라 먹고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구이나 찜, 조림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식물성 기름이지만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하루에 땅콩은 8개, 호두는 1알 반 정도가 적당하며 우유와 유제품도 저지방 제품으로 하루에 1잔 정도 좋습니다. 4. 좋은 단백질을 자주 드세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고기와 생선, 두부, 달걀, 해산물 등의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끼니마다 한두 가지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합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과 직화구이는 피하고 삶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술은 되도록 삼가세요. 알코올은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를 높여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니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일을 시작하는 첫 주 준비하기. 직장에 복귀한 첫 주에는 몸이 많이 지칠 테니 미리 가서 직장 상황을 점검해 두세요. 자신이 복귀할 예정이라는 것을 동료들에게 미리 알려서 준비할 시간을 주고 직장일 외에 따로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마무리해 두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만들고 집 청소도 해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친구나 가족들에게 부탁해 놓으세요. 직장 안에서 각오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업무는 미리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복귀 후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1. 피로 관리입니다. 누구나 피로를 느끼지만 암 치료를 받은 암 환자는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기분이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활동이 제한되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피로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숙면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수면 주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주기가 맞지 않으면 어렵게 다시 시작한 직장 생활이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 커피와 간식은 피하는 등 잠을 방해하는 것들은 줄이세요. 만약 수면 문제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오래 계속된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3. 예기치 못했던 기억력 저하에도 대비하세요. 암 치료의 영향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좌절하지 말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떠안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면 됩니다.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오전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4. 직장 복귀 후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직장에서 받게 될 스트레스로 암이 더 잘 재발할까봐 두려워서 직장 복귀를 망설이거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가 암 재발률을 높일 거라는 생각은 과연 사실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불안하고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과 불안은 직장 생활에서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니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완벽주의, 해야만 한다는 강박 같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자신을 응원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보자. 일단 시작하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나는 더 힘든 것도 해낸 사람이야. 지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매일매일 나는 발전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윗사람과 동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잖아. 넌 해낼 수 있어. 힘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되고 있어. 최악은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나는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힘내.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둘, 스트레스로 일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그래도 더는 하고 싶지 않다면 전업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자신감이 높아져서 일하는 재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순간순간 정성을 다하다 보면 자신은 후회가 남지 않아서 좋고 동료들에게는 감동을 주게 돼서 주변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내 일에 몰입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이 직장을 통해 일이나 동료 또는 해당 분야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현명한 사람들은 암을 겪은 경험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로 삼습니다. 나의 업무 노하우를 책으로 엮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죠. 또 이런 활동들은 직장을 옮길 때도 유리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떨칠 수 있나요?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더 잘 생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막연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암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이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지금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세요. 넷, 동료들과 갈등이 생겼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복직 후에 원하지 않는 연장 근무를 요구받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동료와 상의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동료들의 처지를 먼저 고려해보면 해결책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면 관계만 나빠지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동료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견해나 처지를 고려해서 정직하고 사실적으로 적어보세요.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감정적인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활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당신이 이런 일로 나를 힘들게 했어요 보다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황하게 상황을 늘어놓지 말고 명백하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하다가 주제가 바뀌거나 빗나가면 혼란만 커지기 때문에 애초에 하고 싶었던 말에만 집중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대본을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과 상황을 재현해보면 실제로 대화할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5.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 복귀하면 현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열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복귀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과정이고 계획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업무를 생각해보고 의사소통, 자기주장, 타협, 시간 변경 등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 복귀 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종을 바꾸거나 직장을 옮기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새로운 일을 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직업을 바꾸면 지금 다니는 직장과 같은 수준의 혜택과 연봉을 보장받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업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업무를 대하는 내 생각을 바꾸거나 업무를 조정해 보는 것으로 심리적인 안정도 찾고 업무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직업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투자 대비 비용이나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담당 의료진에게 자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복귀안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의학적 증거가 필요할 때, 장기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거나 지속적인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직업 전문가나 재활 전문가, 건강 전문가 등으로부터 얻은 전문 지식이 성공적인 직장 복귀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공적인 직장 복귀를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을 재평가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일을 하고 싶은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 등을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면 지금과 같은 급여 수준을 기대하기 힘들고 새 직업을 구하고 적응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며 인권 지원이나 복지 혜택 등 이전 직장에서 누렸던 권한과 혜택을 보장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대가를 감수하고도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고 싶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보다 먼저 지금 하는 일의 장점과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업무는 없는지를 알아보세요. 그런 뒤에도 옮겨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직장을 찾아보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구직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1. 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는 1:1 맞춤 서비스를 통해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지원과 실직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인 취업 촉진 수당도 제공하며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직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40세 이상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인 중장년 취업 성공 제도약 집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 밖에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장년 일자리 희망넷, 도심권 50플러스 센터, 여성 일하기 센터 등에서 직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434호에 따라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5. 내일 배움 카드제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라고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 상태의 구직자에게 국비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훈련제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국비 지원으로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6. 1인 창조기업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지식 서비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갖췄다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창업진흥원이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 문의하셔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7. 이 외에도 워크넷, 위민넷, 인크루트, 사람인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직장에 복귀하거나 취업하게 되었을 때 암 진단에 대해 고용주에게 말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고용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 병력에 대해 먼저 알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 진료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할 때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동료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과에 보건관리자가 있는 회사에서는 병력이 있는 직원을 보호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필요할 때는 면담을 요청할 수 있고 업무 조정이 필요할 때는 해당 관리자를 만나 조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건관리자가 연락하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을지 말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암 병력을 고용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처음 마주하는 면접 시간에 암 병력을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그보다 지금 시작하려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자신이 그 업무를 해낼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 저는 암을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암을 극복했을까요?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억울해하며 걱정과 불안에 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암이 재발할까봐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많은 암 환자가 암 치료를 잘 끝내고 직장에 복귀했고 자신의 몸 상태와 형편에 맞춰 새로 시작한 일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직장 복귀에 도움이 될 다양한 경험담을 들어볼까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수술을 받았는데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결국 식당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2년 정도 쉬고 나서 정상으로 회복도 되었고 돈도 아쉬웠는데 마침 잘 아는 분이 식당 일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체력도 테스트 해볼 겸 일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휴직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다니던 직장에 재입사 서류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일해도 괜찮다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여서 식사도 문제였고 온종일 쉬지 못하고 장시간 운전해야 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로지 정신력과 규칙적인 습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합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수술받았고 명예퇴직도 생각해봤지만 일을 그만두면 병에 더 예민해지고 집착하게 될 것 같아서 2달 후에 바로 복직했습니다. 힘들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바쁘다 보니 내가 환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동료들도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서 함께 생활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지도 못했던 내가 차츰 회복하면서 처음에는 짧은 시간만 하는 쉬운 일을 하다가 차츰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비록 생산직이지만 지금은 하루 11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합니다. 간호사로 일하다가 발병 후에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퇴직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면서 힘든 항암 주사를 맞는 2, 3일도 잘 견뎌냈고 치료가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암을 경험한 뒤 아픈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꼈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졌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나 정상적으로 일에 더욱 씩씩하게 몰입하게 되면서 암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는 더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행복을 일구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가게를 운영했는데 암 수술을 받고 나서 그만두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힘도 덜 들고 제가 행복을 느끼는 일로 직업을 바꾼 셈이에요. 지금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고 남들도 보기 좋다고 해주니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일을 조금씩만 했는데 지금은 전처럼 피곤하지 않아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한 쪽 팔로는 무거운 것을 들지 말아야 해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3kg 이상 무거운 것은 들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었더니 몸이 나른하고 처져서 운동 삼아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파트에 전단도 돌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운동 효과가 나타났고 장 운동이 잘 되는지 간식을 차에 넣고 다니면서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희망도 생겼고 운동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앞에 들으신 선배들의 경험담처럼 나의 상황에 맞게 일을 조절해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들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자신감을 회복해서 사회에 잘 복귀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